사상에서는 이제 세포 내 구조를 진핵세포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 구조와 기능을 좀 더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래서 일단 세포 안에 이 구조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 그것이 가능하게 된 그렇게 이런 획기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은 사실 또 그렇게 그다지 오래전 얘기는 아니어서, 지금 여기 보면 이 최초의 일종의 최초의 현미경 세포를 현미경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최초로 이제 식물 코르크 세포들을 관찰을 하게 됐던, 물론 지금 이 모형은 아마 나중에 새로 레플리카라고 해서 그런 만드는 모형이겠으나 매우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원시적이긴 하나,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처음으로 이 미생물에서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여러 가지 다양한 미생물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을 하게 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원래 모든 생명체들이 세포로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그런 첫 출발점이었고,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진은 현재 최첨단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첨단 현미경,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크고 기능이 훨씬 다양한 복잡한 현미경들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런 것을 이제 대조를 해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미경의 역사라고나 할까, 현미경을 누가 처음 만들었고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었느냐 하는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사실 그냥 구색을 마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긴 하나, 하나하나의 세세한 디테일을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600년대라고 이제 여겨지고 있으나, 이제 네덜란드인가요? 얀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신 이름도 지금 얀센이잖아.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최초로 이제 광학 현미경을 이제 만들게 돼서, 그 다음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현미경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이제 로버트 후크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일종의 이 현미경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위 이 영예를, 크레딧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물론 이 사람이 최초로 현미경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최초로 식물 코르크에서 세포를 관찰하고, 이어서 레벤후크라고 하는 이분은 좀 희한한 형식의, 이 그림이 이제 그 사람이 만든 현미경인데, 렌즈 하나를 가지고서 엄청나게 기술이 뛰어났었나 봐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심지어 300배율의 확대를 이루게 되는 그런 현미경을 만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점에서 현미경의 일반 원리를 살펴보게 되면, 이 이미지라고 하는 상이 맺혀지게 되는 요 부위가 이제 요 렌즈가 여기 있으면서 요것을 이 빛을 굴절을 시켜가지고서 그 맺히는 상을 훨씬 더 확대를 이만큼 이렇게 시키기 때문에 현미경을 통하면 어떤 작은 물체도 훨씬 더 확대시켜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렌즈가 하나일 경우는 그런데, 역시 렌즈 두 개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빛의 굴절 각도를 이런 식으로 높일 수가 있으니까, 확장시킬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있는 이 물체 자체를 훨씬 더, 여기 있는 물체 자체를 훨씬 더 크게, 아까 렌즈 하나를 사용하는 것보다 처음에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또 확대시키고 해서 이렇게 크게 더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렇게 렌즈 두 개를 사용하게 될 때는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뒤바뀌어서 반대 방향으로 역으로 이렇게 뒤집어져서 보이게 된다는 그 빛의 굴절이 한 번 더 각도가 바뀌게 되니까 그렇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레벤 후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 콜크 세포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발명한 현미경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세포들을 관찰을 하고 기록까지 남기게 돼서 이 레벤후크의 발견 자체가 사실 조금 실제로 지가 또 봤다는 거지. 지가 보고 그러면서 이전에 이런 가설이 있었거든요. 전성설이라고 해서 프리포메이션 티어리라고 해서 그로부터 이제 파생된 요 개념이 호뮴큘러스라고 하는 이게 이제 호뮴큘러스라고 하는 정자 세포 안에 이미 완성된 모든 인간의 완전체, 모든 이 모습이 그대로 축소된 미니어처가 이미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점점 더 크게 커가지고 하나의 성인으로 발견이 된다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말들. 그러면 어머니의 역할은 도대체 뭐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또 자기 나름대로의 설명이 있어요. 어머니의 역할은 말도 안 되는. 근데 이것을 현미경이라는 것을 발명을 한 그 여파로 인해서 그 발견한 사람이 여러 가지 다양한 세포를 관찰을 직접 관찰하고 그리고 이런 것까지 그려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그릇된 개념이 잠시나마 한때 자리 잡게 된 또 하나의 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제대로 이 현미경이 계속 개량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제대로 된 여러 가지 세포들의 모습을 여기서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돼서 최초의 현미경이 1600년대에 발견이 된 이후에 한참 오랜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처음으로 세포설이라고 하는 셀 티어리라고 하는 것이 1800년대나 가서야 이 두 독일의 두 사람이 과학자가 이것을 가설을 세우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참나 허탈하게 이런 당연한 것도 뭐네 가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니라고 할 정도로 허탈한 얘기인데 모든 생명체는 하나 이상의 세포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세포. 그래 이제 알았니?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그래. 그리고 세포는 생명의 가장 작은 구성 단위이다. 좋아 거기까지는. 그리고 모든 세포는 기존의 세포로부터만 유래한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사실 꽤 참 중요한 획을 긋는 하나의 이론이긴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저절로 세포로부터 유래하는 것은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신의 은총만 있으면 새로운 생명체가 어디서든지 탄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굳게 믿어왔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물론 유럽에 있는 서양 사람들 얘기죠만 이와 또 다른 이제 루이 파스텔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과학자의 또 실험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것이 뒤집어지고 기존의 생명체로부터만 특히 이제 기존의 세포로부터만 새로운 세포가 탄생할 수 있다라는 이 셀의 정설로 굳어지게 되면서 제대로 된 과학을 이제 그때부터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실험 시간에 모든 것을 이제 다 숙지를 하셨겠지만 현대 보이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광학 현미경을 보게 되면은 렌즈가 두 개 있어서 눈을 대는 렌즈와 그 다음에 물질 표본을 확대시키는 렌즈에서 접안 렌즈와 대물 렌즈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렌즈가 두 개가 있으면서 이 두 개의 렌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이제 도치가 된다는 얘기죠. 뒤집어진다는 인버티드 이미지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광학 현미경으로서 무슨 광원이 있어야 그것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광학 현미경의 얘기는. 그래서 무엇을 그런 광원으로 사용하느냐? 가시광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파장의 빛만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시광선 영역을 광원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조금 약간 이제 이론적인 조금 디테일한 얘기인데, 해상도라는 것이 이제 실제 해상도가 약 이 정도, 최대로 가서 한 200 나노미터. 나노미터면 얼마냐? 마이크로보다 조금 한 단계 위에 있는 거니까. 밀리미터에서 나노가 얼마지? 1000분의 1 밀리미터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밖에는 이 해상도라는 얘기는 결국 두 선이 지금 여기 나오듯이, 해상도는 두 개의 선이 있을 때 이 두 선이 두 개의 분리된 선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그 간격을 해상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상도의 요 길이가, 요 크기가 적으면 적을수록 훨씬 더 정밀한 해상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해상도를 이론적으로 이런 공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요 D가 바로 해상도를 표시하는. 그럼 요 D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해상도가 높은 거겠죠. 그러면 이 D 값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론으로 봤을 때, 요 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광학 현미경에서 요 빛의 파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으면 작을수록 해야 되니까 빛의 파장을, 그 파장의 길이가 긴 적색광보다는 파장의 길이가 짧은 청색광, 가시광선만을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색광 이상으로 자외선까지 사용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색, 보라색, 파장이 짧은 긴 광원을 사용하면 할수록 요 해상도는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값이 떨어지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요소는 무엇이냐면은 요 밑에 분모값이 크면 클수록 이 해상도를 훨씬 더 좋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분모값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은 요 NA라고 하는 요 값이 뭐냐면 numerical aperture라고 해서 굳이 우리가 크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이게 정해진 빛이, numerical aperture가 뭐냐면 빛이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어떤 특성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 요 값은 그 빛이 통과하는 그 매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빛이 공기를 통과할 때에는 그 값이 0.95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오일이라고 해서 요 기름층을 빛이 통과할 때는 요 값이 조금 올라갑니다. 한 1.5배 정도로. 그래서 그나마 이제 오일을 사용을 하게 되면, 빛이 오일을 통과하게끔 만들어주면 요 값이 조금 더 커져서 해상도가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100배 이상의 요 고배율로 실험실에서 요 렌즈를 배율을 조정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 40배까지는 그냥 빛으로 이렇게 보다가 좀 더 배율을 확대해야 되겠다 할 때는 요 샘플 슬라이드에다가 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오일 이머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오일 이머션이라고 하는 요 기법은, 그러니까 고배율의 광학 현미경에서 고배율의 이 표본을 관찰을 하고자 할 때는 해상도가 문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해상도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해상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크기가 커지면 두께가 높아지니까, 크기가 커지면 이론적으로 요 각각의 두께가 더 높아져서 점점 가다가 이 두 개의 선의 굵기가 하나의 두 개 분리된 선으로 구분을 할 수가 없는 정도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니까, 그것을 조금 더 이제 늦추게 되는 과정이 해상도를 높이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고배율에서 요 오일을 치게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학 현미경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빛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phase contrast라고 해서 한국말로 위상차라고 해서 일종의 명암을 줄 수가 있어 가지고서 기법을 훨씬 더 이 구조를, 명암 구조를, 컨트라스트를 높여 가지고서 이렇게 세포들의 이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보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보통
물질은 염색을 해야 되는데, 이 표본에도 염색을 해야 되는데, 굳이 이제 그것을 라이브로 관찰하고 싶은데, 염색을 하게 되면 이 세포가 죽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염색을 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까지는 세포 구조를, 식별을 조금 용이하게 해주는 점이 이것이 바로 이 페이스 컨트라스트 기법의 장점인 것이고, 자, 그거보다 훨씬 더 획기적인 것이 바로 요 현대에서요. 현대에서 현미경의 이제 거의 뭐 왕자라고 할까? 형광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형광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은 형광을 이제 나타내는 어떤 염료라든가, 또는 형광 염색을 시켜 놓은 항체라든가, 또는 형광 단백질을 여기다가 융합을 시킨다든가, 또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어떤 물질 자체가 스스로 형광을 이제 발광을 시키는, 광분하는 그런 물질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형광을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형광은 무엇이냐? 얼핏 우리가 어떤 빛의 파장을, 형광이라는 얘기는 어떤 빛의 파장을 어떤 에너지 준위에서 흡수를 해서, 빛의 파장을 이러한 파장에서 이제 흡수를 한 다음에, 또 다른 그보다 파장이 좀 긴 파장으로 그것을 방출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형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도 역시 항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이 형광 물질을 이제 형광을 관여하는 이 에너지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흡수한 그 에너지 준위보다 훨씬 더 낮은 에너지 준위로만 방출할 수밖에, 저기보다 훨씬 더 높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빛은 항상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고 적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특이적으로 각각 물질 고유의 그러한 형광이 색깔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이 붉은색의 형광은 뭐냐면은 이 자체 내 엽록체가 지금 현재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라고 하는 빛을 받아들이는 이 광수용체들이 자가 형광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형광의 형태로, 그런데 여기서는 적색 형광의 형태로 방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자가 형광이, 그래서 식물을 이제 형광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되면 언제나 이 녹색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위의 식물을 잎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관찰할 때는 언제나 이 자가 형광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골칫거리 되는데,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 동물 세포의 전형적인 상피 세포 중에 하나인데, 이 세포를 각각의 세포 안에 있는 다른 물질들을 형광으로 염색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른 색깔의 형광으로 각각의 다른 단백질들을, 그래서 여기 이쪽에 있는 핵을 특별하게 형광 물질로 염색을 할 수 있는 형광 염료가 있는 것이고, 핵만을 염색시키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서로 다른 세포 골격 단백질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의 세포 골격 단백질들을 각각 다른 색깔의 형광 물질로 염색을 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항체를 사용해서 그런 겁니다. 항체를 사용해서 염색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이적으로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광 현미경의 아주 장점은 어떤 자기가 원하는 어떤 구조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특별하게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주 장점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 압권이 여기에 있는 해파리에서 원래 추출된 그린 플로레센스 프로틴이라고 해서 GFP라고 보통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GFP 유전자, 이 해파리가 이렇게 형광을 이렇게 딱딱 발현을 하는 단백질, 그 단백질의 유전자를 훔쳐왔어요. 그 GFP 유전자를. 그래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면은
이런 식으로 막 쓸데없는 데다 장난을 칩니다. 이 GFP 유전자를 G에다가 삽입을 한 다음에 딱 이런 식으로 형광이 몸 전체에서 그 GFP 단백질을 발현하는 G는 이렇게 몸 전체가 형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몸의 어떤 특정 부위에만 그 GFP를 발현하게 되는 그런 G는 이렇게 또 여기만.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으니까 원래 오리지널 그 GFP의 색깔은 이것이었는데 이걸 또 이렇게 막 변형을 해가지고서 특허내고 막 해서 팔색조 7빛깔이 아니면 뭐 몇 가지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이제 변형된 그런 변종을 만들어내고 해서 이거 이제 왜 이러는 겁니까? 이거 뭐 어쩌자고 이러는 거지? 예? 이 GFP의 아주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이것을 융합 단백질의 형태로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제 GFP 단백질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융합 형광을 내는 GFP 단백질입니다. 여기다가 이거를 이 YFG라고 하는 뭐냐면은 your favorite gene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단백질을 이렇게 융합을 시키는 그런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단백질에 여기 N터미널이고 여기 C터미널로 칩시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해서 이제 세포에다가 이 유전자를 삽입을 해서 이것이 단백질로서 발현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요 GFP를 좀 색깔을 좀 붙여볼까? 그린으로. 이 녹색 형광에 따라서 그럼 세포 안에서 세포 안에 있는데 여기가 핵이고 이렇게 있을 때 이 녹색 형광이 여기 이렇게 딱 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융합 단백질이니까 요 YFC가 가는 쪽에 요 GFP의 형광이 여기서 발견이 된다는 얘기죠. 혹은 요 YFC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조사하고자 하는 단백질이 핵에 있는 단백질이라면 핵 안에서 이렇게 요 GFP의 형광이 발견이 될 것이고 하는 식으로 어떤 단백질이 어떤 식으로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 언제 만들어지는지 어떤 뭐 누구와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라이브로 이미징이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실시간으로 이것을 추적을 하면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GFP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융합 단백질의 형태로 퓨전 프로틴이라고 용어를 하는데 아주 엄청나게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FP를 처음에 해파리에서 훔쳐와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을 방법을 처음에 시도해서 구안을 했던 분이 그 후로 한 10년 정도 있다가 드디어 노벨상을 받게 됐어요. 예, 그럴 정도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할 때 이제 이것은 이제 GFP를 물론 활용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또 다른 형태로 이제 염색체는 염색체대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염색을 하고 염색체를 이제 끌어당기는 여러 가지 방추사들은 특정한 방추사들은 이렇게 녹색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식의 단백질 방추사 단백질은 적색 뭐 하는 식으로 염색을 해서 이제 이것들을 이렇게 조사를 하게끔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은 아주 최근도 아니지만 이제 얼마 정도 이것이 있긴 했으나 Confocal Fluorescence Microscope라고 해서 한국말로 공초점 현미경이라고 해서 해상도 자체를 훨씬 이미지를 이 컴퓨터가 마치 단층 촬영, 그러니까 CT 촬영 병원 가서 찍듯이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 해상도를 이제 얇은 형광이 만들어지는 이미지 자체 두께를 아주 얇게 만들어 가지고서 해상도를 훨씬 높이고 그래서 훨씬 더 3차원적인 영상을 구현을 하면서, 물론 이 빛의 강도는 조금 떨어지긴 하나 그러한 것들도 좀 흔히 이제 막 형광 현미경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 confocal fluorescence microscope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흔히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게 좀 전에 본 이미지랑 훨씬 다르잖아요. 이렇게 훨씬 깨끗하고 마치 진짜로 약간의 이 3차원적인 그런 차이를, 두께의 차이를 볼 수가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그런 형광 현미경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전자 현미경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일단 형광 현미경 자체는 광학 현미경의 일종의 최종의 끝판왕으로서 이 생물학적인 여러 가지 궁금증을 형광 현미경을 사용해서 많이 해결해 주는 것인데, 물론 단점도 물론 많이 있죠. 그래서 항상 불을 꺼놓고 깜깜한 상태에서 이 형광을 입힌 무슨 융합 단백질의 형태든 아니면 형광 염색을 할 수 있든 그러한 표적만을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있고 하는데, 또 다른 반면에 또 다른 이제 반대쪽에 전자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은 형광 현미경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긴 하나 이것은 최소한 이제 어떤 물질을 엄청나게 크게 확대를 시키는 데에서는 정말 이를 따라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은 왜 그것을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확대를 해줄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 광원으로서 빛이 아니라 전자를 광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엄청나게 높은 배율을 구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뭐 광학 현미경도 사실 이론적으로 렌즈 두께를 엄청 두껍게 깎아내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미지가 그렇게 크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된다고 했죠? 해상도가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전자 현미경의 경우는 그렇게 하고서도 해상도를 아주 높은 해상도를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째서 무슨 재주를 가졌길래 이것이 가능하냐? 아까 그 공식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이 전체적으로 요 D D라고 하는 요 값을 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줄이면. 근데 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 요쪽 밑을 분모를 높이거나 아니면 이것을 요 위에 있는 분자 값을 이제 광학 현미경의 경우에는 이 빛의 파장이었었는데 이것을 엄청나게 낮게 하면 되는 것이죠. 요 람다 값을 전자의 경우에는 전압 자체의 크기에 따라서 전압을 약 100kV 그렇게 되면 요 람다 값이 0.00037. 그걸 조금 더 높이면 이렇게 훨씬 더 낮은, 그러니까 이것을 해상도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전자현미경을 사용해 가지고서. 다만 전자현미경의 치명적인 약점은 요 살아있는 세포를 죽여야 돼요. 세포 같은 걸 하려면. 왜냐하면 전자현미경에 맞게끔 이제 시료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얇게 세포를 썬다든가 또는 여기 거기에다가 금속 입자들을 입힌다든가 하는 식으로 고정을 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아티팩트라고 이걸 얘기하죠.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포 안에 있는 모습이 실제적으로 이 세포의 모습 맞냐라고 질문을 던지게끔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이거 아무래도 이 아티팩트 같은데 하는 경우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전자현미경이 있습니다. 아까 광학현미경으로 본 그 똑같은 샘플인데 이건 이 배율을 조금 비교적 낮게 해서 큰 디테일을 볼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여기서 하나는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해서 이 전자가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샘플을.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료의
두께를 엄청나게 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세포 안에 있는 모든 미세 구조가 다 적나라하게 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형식의 전자현미경은 이제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해서 주사 전자현미경이라고 해서 이것은 뚫고 들어가지 않으면서 전자가 바깥쪽을 마치 스캔을 하듯이 그래서 이름이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인데, 그러면 이것은 장점은 입체적인 구조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깥쪽에. 그래서 이 투과는 이 세세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자세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으나 일단 해상도가 높다는 장점, 그 다음에 자세한 내부 구조, 세포의 자세한 내부 구조를 조사를 하기에 매우 적합하다는 점. 다만 시료 자체를 엄청나게 얇은 두께로 준비를 해야 되는, 1 마이크로미터, 상상이나 가는 두께입니까? 이 1 마이크로미터가 그 정도로 엄청나게 작게 이렇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모든 전자현미경의 경우는 마찬가지지만 일단 2차원적인 일단 투과 전미경은 2차원적인 명상만을 이제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흑백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이런 트랜스미션 투과 전자현미경을 보게 되는 세포 내 구조들이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는 주사 전자현미경은 전자 빔이 이제 충돌을 발생하는 2차 전자에 의한 영상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상도 자체는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3차원의 표면을, 3차원적인 이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경우도 전자현미경의 한계점은 흑백 이미지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이 다양한 형태의 여기 뭘 같아요? 꽃가루들의 3차 구조가 여기서 다 보이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어떤 파리의 아마 털 부분인가, 파리의 처음에 바깥에 있는 촉수 부분인가, 그것이 이제 확대된 모습 같은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흑백 이미지밖에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그 하나의 한계점은, 요즘 세상에 컴퓨터가 다 알아서 색을 알아서 입혀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하나의 한계점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자현미경에, 근데 이제 그 전자현미경 중에서도 요즘에는 크라이오라고 해서, 크라이오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해서 냉동, 이게 얼리는 거죠. 냉동 전자현미경이라고 한국말로 굳이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새로운 기법이 등장을 해서 이것은 아주 정말 혁명을 일으켜서, 이것도 역시 아마 노벨상 탔을걸요. 이것 때문에 3차 구조에 물질의 3차 구조, 3차 구조를 딱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현미경입니다. 전자현미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최근에 심지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리가 항체를 좀 거기에다 표적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 부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스파이크 단백질 있잖아요. 그 단백질의 3차 구조 같은 것들을 이제 크라이오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가 딱 해서 정확하게 보여줘 가지고서 막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항체를 제작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다른 대항 드럭을 만들어내는데 사용이 널리 유용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이제 주사형 터널 현미경이라고 해서 이건 훨씬 더 미세한 원자 수준의 해상도로 영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현미경들은 주로 전부 이렇게 노벨상들을 많이 받아요.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보세요, 이거. 그래서 해상도 자체는 엄청 높으면서 이제 시료의 표면을 이제 이렇게 탐색을, 스캐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물론 컴퓨터하고 이렇게 형상화 시켜가지고서 바깥쪽에 있는 모든 미세한 원자 구조를 예를 들어서 요 그림을 면서 보듯이 DNA 분자 자체를 이렇게 형상화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그런 미세한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는 그런. 그래서 그래핀 같은 것들도 이제 주사형 터널 현미경으로 그래파이트 표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것으로 아토믹 폴스 현미경이라고 해서 원자 간력에서 이것 역시 일종의 탐침이라고 해서 일종의 바늘 같은 것들이 이 바깥을 이제 표면을 물질의 표면을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이들의 높낮이를 딱 탐지를 해가지고서 이거 역시 이렇게 실제로 아토믹 폴스 마이크로스코프로 플라즈미드 DNA라고 하는 이 DNA 이 구조를 이렇게 실제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미세한 여러 가지 현미경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실제로 진입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물질들이 얼마나 작은 스케일이냐.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백질을 보고 싶다. 현미경으로. 최소한 무엇을 준비해야 돼? 단백질 실제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전자현미경으로도 거의 넘사벽일 경우가 있는 거죠. 다만 물론 요즘 새로 나온 크라이오 일렉트로 이제 마이크로스코프는 당연히 단백질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와 반면에 기존의 일종의 광학 현미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세균 정도까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바이러스 못 본다는 얘기죠. 바이러스 같은 걸 보고 싶으면 전자현미경 정도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여기서 이제 또 그런 반면에 실제적으로 이런 원자 수준의 이런 물질을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주사 탐침 현미경 같은 그런 것들로도 볼 수가 있고, 그와 반면에 개구리 알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워낙 알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개구리 중에서도 특히 특별한 아프리카 개구리 제노포스 레이비에스라고 하는 그 개구리를 연구하는 실험실이 꽤 많았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굳이 현미경 같은 거 없이도 그 세포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진핵 세포라고 하더라도 다 같은 진핵 세포가 아니라 각 세포마다 이렇게 크기들이 매우 다르다라는 것점은 물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물론 이거를 전부 우리가 각각을 전부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를 이제 보려고 연구를 하고자 할 때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범위에 이제 속하는 것으로서 무엇을 사용을 해서 대충 연구들을 하겠구나 하는 개괄적인 아이디어를 좀 갖고 있으라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많은 경우에 일반 생물학 책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세포를 보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살펴봅시다. 그래서 세포막 이미 우리가 2장에서 봤지만 인지질 이중층으로 그 이제 세포막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막 자체가 우리가 인지질 이중층이라 하더라도 세포의 바깥쪽과 안쪽층의 지질 구성 비율은 사실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반적인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으로서 여기에 중간에 있는 글리세롤 골격이 있으면서 바깥쪽에 어떠한 물질이 어떠한 극성 물질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인지질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고 이쪽은 이제 지방산의 소수점 꼬리가 이렇게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식으로 여기에 어떤 것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 인지질들의 종류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뭐 걱정해서 외울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세포모를 딱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뭐 이름을 이제 줄여서 각각의 서로 다른 종류의 인지질들을 이렇게 약어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세포의 세포질과 세포의 안쪽과 세포 바깥쪽을 보면은 이렇게 각각의 인지질들의 구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왜 알아야 되는 거지? 뭐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뒤바뀌게 되는 경우, 이 구성이 안쪽에 이렇게 주로 많이 분포하고 있던 이런 인지질들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뒤바뀐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의 힌트로 얻어가지고서 우리 세포들은 이 세포가 어떻게 변화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세포를 파괴해버린다든가, 우리의 면역 세포들이 특히. 그래서 면역 세포 중에서 세포를 잡아먹어버리는 대식 세포 같은 경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식의 이런 것들 역시 세포의 인식 표지로 명찰 넣어서 인지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또 한 가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각 서로 다른 종류의 우리 다세포 생물로서 여러 가지 조직마다 세포들이 종류가 다른데 그 각각 서로 다른 조직마다 이 인지질들의 종류가 이렇게 또 구성이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이 세포막의 특징은 요 Selective Permeability라고 하는 일종의 선택적 투과막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친수성 물질들은 일단은 안 보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포막을 친수성 물질들이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친수성 물질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그럼 어떻게 세포막을 통과를 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특이적으로 전담을 하는 이 수송 단백질들이 이 안에 세포막에 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그 세포막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과 이제 협동 작전을 펴서 세포막 자체가 단순히 세포 바깥에 있는 물질과 안쪽에 있는 물질의 이제 유입과 유출을 이렇게 전담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외부 환경을 탐지를 이제 수용체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외부 환경도 탐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용체를 인지를 한 다음에 신호를 안쪽에 보내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세포 막에 붙어 있는 단백질들이 일종의 당단백질들이잖아요, 전부.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세포들 간의 상호 인식을 또 가능하게도 하고 해서 세포막 표면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들이 존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금 방금 언급을 했듯이 세포막에 이제 박혀 있는 단백질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100%라고 해도 가능합니다. 글라이코프로틴들입니다. 그래서 당 단백질들이죠. 그럼 이 당 단백질들은 그 당분은 2장에서 언급을 했듯이 어디서 이 당을 이제 부착이 되느냐. 단백질 번역이 이렇게 끝난 후에 조면소포체와 골체 내부에서 합성이 되는 것이죠. 이 진핵세포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 4장에서 나중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과정을 살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세포막으로 수송이 되고 세포 바깥으로 완전히 수송이 밖으로 되는 그 단백질들은 합성이 시작되는 그 장소부터 그들이 이동되는 경로와 그 이동 각각의 경로에서 벌어지는 과정들이 이렇게 특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인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원핵세포는 그럼 당 단백질이 없느냐? 원핵세포들도 당 단백질이 있어요. 응? 그러나 있는데 얘네들은 그럼 도대체 세포 소기관이 전혀 없는 원핵세포인데 어디서 이런 당들이 만들어서 부착이 되는지 몰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모르는 것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에 붙어있는 단백질들은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사실은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이 인테그랄 멤브레인 프로틴이라고 해서 내재성, 막에 이렇게 박혀있는 거죠. 막을 관통을 하고 있는, 막을 박혀있는 그런 내재성 막 단백질과 그냥 막에 묻어있는 주변부 페리퍼럴 프로틴이라고 해서 주변부 단백질,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자세하게 이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알 수가, 굳이 알 필요가, 일단 이들은 전부
막에 내재가 되어 있는 내재성 단백질은 전부 이와 같이 당을 올리고당의 형식으로 당을 부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박혀 있는 것과 요 주변부 단백질들의 차이가 분명히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주변부 단백질들은 어떻게 막에 붙어 있는가? 친구 따라 강남은 요 부분, 요 부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 부위가. 그래서 이렇게 이 각각의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막에 그대로 튼튼하게 박혀 있는 이 단백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서만 이 막 주위에 존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주변부 단백질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막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막 내재성 단백질은 뭐가 그렇게 특이하길래 무슨 재주를 가져서 세포막에 이렇게 붙박혀 있을 수가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전부 한결같이 이들을 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을 관통하는 알파 나선 구조라고 하는 요 존재. 그래서 트랜스멤브레인 알파 힐릭스라고 해서, 알파 힐릭스라는 건 단백질에 있어서 알파 힐릭스가 뭔지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단백질의 1차, 2차 구조, 3차 구조를 봤을 때 2차 구조 중에 하나로서 이 알파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막을 관통하는 알파 나선 구조는 이 중에서도 무엇이 특이적이냐 하면은 이 알파 힐릭스라고 하는 이 나선 구조가 자체가 이것이 소수성 부위가 표면에 노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지질 이중층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산 소수성 지방산 꼬리와 같이 서로 아무 문제 없이 서로 이제 교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내재성 막 단백질들의 특징인 것이고, 이들의 주변부 단백질은 또 반면에 무엇이냐면은, 이들은 내재성 단백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들과 묻어있는 그런 형식으로 막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세제를, 아주 약한 세제를 사용해도 이들은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막에서. 다만 막에 이미 튼튼하게 박혀있는 이 내재성 단백질들은 이런 정도의 약한 세제를 풀어가지고서는 그들이 세포막으로부터 분리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요 차이를 이용을 해서 어떤 단백질이 막에 있는 건 확실한데 이 단백질이 이거 막에 완전히 붙어있는 단백질일지 아니면은 그냥 살짝 묻어있는 그런 내재성 단백질인지 이거 주변부 단백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요 두 가지. 이 단백질 구조에 지금 막 관통 알파 나선 구조 있어? 그것은 그 단백질의 이 아미노산 서열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언급을 했죠, 일전에. 단백질의 2차 구조는 컴퓨터로 그냥 1차 구조의 아미노산 서열만 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통, 무슨 알파 나선 구조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거 없는 것 같아. 그럼 확실히 얘는 막에 가는 건 가는데, 막에 가는지 안 가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또 뭘까요? 실제적으로 GFP 퓨전 융합 단백질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세포 내에서 발현시켜 보면은 이것이 막으로 가는 단백질이면 세포 막에서만 GFP 형광이 딱 발현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확실하게 주변부 단백질이다, 내재성 단백질이 아닌, 확실히 알파 나선 구조가, 막 관통하는 알파 나선 구조가 없는 건 확실한데 그래도 확인 사살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약한 세제를 풀어봐 가지고서 약한 세제로 얘네들이 막에서 떨어져 나오는 게 확인이 되면은 얘는 내재성 단백질이구나 하는 그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어떤 특정 단백질이 막단백질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혹시 묻는다면 이런 식으로 GFP 단백질과 융합을 시켜서 발현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그림에서 요
녹색 부분이 GFP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N 단백질에 C 말단, 단백질에 N 말단, C 말단이 있을 때 그 어느 쪽으로 N 말단에 GFP를 붙여도 좋고 C 말단에다가 GFP가 오게 되는 이러한 융합 단백질을 만들어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어느 쪽에다가 N이나 C 말단이나 어느 쪽에다가 요 GFP를 붙이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살짝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뭐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해서 고통을 주고 싶지는 않고 해서 일단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사례입니다. 실제적인 실험 사례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이 경우는 지금 요 단백질에 어떤 단백질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으나 요 단백질에 지금 요 C 말단에다가 지금 요것을 붙인 겁니다. 노란색으로 하자. 이렇게 그랬을 때 그것을 이제 이 어떤 세포에다가 발현을 시켰더니 얘가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은 여기서 지금 발견이 되잖아요. 세포막에서. 그럼 이건 막단백질 맞네. 누가 막단백질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건 바로 이 친구가 이 단백질이 바로 세포막으로 가는 막단백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고 대조군이나 어떤 다른 경우 막으로 가지 않는 단백질을 이것을 이제 한번 조사를 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이 경우는 이것처럼 이렇게 전부 세포질 안에서 이 까맣게 중간에 까맣게 이 보이는 부분 뻥 뚫린 부분은 여기는 핵일 것이고 핵이 아닌 세포질에서 전부 단백질이 보이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차별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원핵세포까지만 하고 요 두 번째 세션은 마칠까 합니다만은 이제 진핵세포를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원핵세포의 경우는 진핵세포와 비교해서 일단 핵이 없는 것이고 핵이 없는 대신에 그들의 염색체는 뉴클레오이드라고 하는 어떤 그 중심부에 이렇게 뭉쳐서 핵은 없으나 마치 염색체들이 뭉쳐있는 그 부위를 우리는 뉴클레오이드, 다시 말해서 뉴클레오이드라고 하는 이 구조는 원핵세포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원핵세포를 대표하느냐? 세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장균, 무슨 살모넬라균 하는 그런 세균, 그 다음에 성격이 이상해서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는 요 고세균, 요 두 가지가 바로 이 원핵세포를 대표를 하는 것으로서 원핵세포의 일반적인 구조를 살펴보면은 지금 좀 전에 얘기한 뉴클리오이드, 한국말로 핵양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핵양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세포질에 뭐 그다지 이 세포 소기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볼 게 없어요. 딴 거 뭐 크게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요 세포막을 이제 원형질막이라고도 하는 것이고, 근데 모든 원핵 세포들은 딱 한 가지 종류만 딱 빼고 모든 원핵 세포들은 세포벽이 있습니다. 그 바깥쪽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옵션 선택 사항인데 세포벽 바깥쪽에 또 어떤 특정한 종류의 세균들은 또 하나의 이중창형이라고 하나 할까? 캡슐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피막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포 표면에 그 피막 바깥쪽에, 피막은 있어도 좋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만 세포벽은 모든 세균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딱 한 종류의 세균만 제외하고, 그래서 그쪽에 단백질로 이루어진 긴 하나의 구조, 수염처럼 생긴 긴 구조를 길이가 길고 하나 두 개 정도밖에 없으면 이것은 우리는 편모라고 얘기를 하고, 플라젤라. 그것이 장비 수염처럼 듬성듬성 짧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있으면 이것을 파일러스, 선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들의 선모와 편모들은 사실 진핵세포에서 봤을 때 똑같은
선모와 편모가 있긴 한데 그들과는 사실 근본적으로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비슷한 기능을 수행을 해서 그렇지. 그래서 세균이 원핵세포가 가지고 있는 그 편모와 선모는 진핵세포의 그것과 다르다. 그 다음에 DNA 자체로 봤을 때 DNA는 모든 원핵세포들은 DNA가 구조가 서큘라 해서 원형으로 되어 있는 DNA이고, 그 다음에 일종의 네이키드 DNA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은 단백질과 결합이 되지가 않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요 진핵세포는 히스톤이라고 하는 히스톤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들이 이 염색체를 이렇게 둘러싸가지고서 이렇게 DNA와 히스톤이 어우러져서 물반 고기반 해서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원핵세포에서는 그것이 이제 관찰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너무 좀 과장돼서 네이키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네이키드라고 완전히 원핵세포의 DNA는 전혀 단백질이 이 바깥에 붙어 있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핵세포도 일종의 진핵세포의 히스톤 단백질과 비슷한 구실을 하는 그런 단백질들이 히스톤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이제 요즘에 와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히스톤은 진핵세포에서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은 도대체 왜 DNA에 붙어 있는 건데, 이들이 붙어 있음으로 해서 나중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염색체를 엄청나게 압축을 마치 진공 패킹을 하듯이 압축을 해서 진핵세포가 DNA를 해서 일반적으로 사람 세포에서 DNA를 뽑아내가지고서 길게 한 일로 길게 늘어놓으면은 이게 뭐 3m 뭐쯤 된다고 그 얼핏 3m가 뭐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안 잡힐 테니까 비율을 보통 들면은 일반적으로 작은 백팩 하나가 세포라고 크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DNA의 길이는 거기서부터 연결해서 쭉 보면 이 서울에서 수원까지 연결이 되는 정도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길이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그 작은 백팩 안에 집어넣으려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수원까지 길이가 연결되는 밧줄을 작은 정말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고 다니는 백팩 안에 전부 뿌겨서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가능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요 히스톤 단백질들이 그 DNA에 붙어가지고서 칭칭칭칭 동요감고 칭칭칭칭 동요감고 또 압축시키고 해서 하는 것이 진핵세포에서는 반드시 수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핵세포에서는 DNA의 길이가 매우 길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원핵세포에서 그것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원핵세포의 DNA는 길이가 그 양 자체가 진핵세포에 비교해서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요한 점이 바로 요거, 전사와 번역이 일어나는 요 장소가 공간적으로 분리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진핵세포의 경우는 전사는 핵에서 이루어지고, 전사란 얘기는 RNA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RNA. 전사는 RNA를 이제 DNA로부터 전사를 통해서 핵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RNA가 밖으로 세포질로 나가서 세포질에 존재하는 리보솜에 의해서 이것이 단백질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핵세포에서는 이 핵이 없으니까, 핵막으로 분리되어 있는 어떤 공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전사가 지금 DNA를 통해 가지고 RNA를 만들어내고 있는 국수를 막 지금 뽑고 있는 과정에서 참을성 없이 리보솜들이 들러붙어 가지고서 아직 안 된 거야 하면서 처음 나온 부분부터 이제 단백질을 그것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전형적인 이 원핵세포에서 발생하는 DNA가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하나하나의 RNA가
DNA로부터 지금 유전자에서 RNA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RNA가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이 RNA가 DNA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 둘 중에 RNA 1번과 RNA 2번에 있을 때 이 둘 중에 어떤 RNA가 먼저 만들어진 것이겠어요? 훨씬 더 많이 지금 길이가 만들어진 RNA가 더 먼저 만들어진 것이겠죠. 이것은 두 번째는 나중에 만들어진 RNA고 각각의 지금 현재 아직도 완성이 안 된 RNA들이죠. 이 RNA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RNA가 만들어지는 전사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일까요? 전사가 이루어지는 방향을 한번 가늠해 보시겠어요? 전사는 항상 어디서 오죠? 전사는 RNA의 5에서 3 방향으로 RNA가 지금 만들어지는 이 전사 방향은 RNA의 5에서 3 방향으로 계속 길이가 길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 RNA의 5말단은 어디이고 3말단은 어디일까? 지금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RNA가 지금 계속 이쪽이 먼저 만들어진 것이고 이건 나중에 만들어진 RNA라는 얘기는 또 다른 또 RNA가 새롭게 3번 RNA가 만들어진다면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사가 이루어지는 방향은 계속 이쪽 방향으로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여기서 요 RNA의 5말단, 3말단, 5말단, 3말단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RNA를 지금 이렇게 또 이렇게 붙인다면은 이 RNA의 5말단 방향은 여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전사가 전사의 진행 방향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것을 클리어업하고 다시 정리를 한다면 그러면 전사의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전사 방향이라면 DNA가 지금 하나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RNA예요. RNA 전사 방향이 지금 5에서 3 방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면 그것의 RNA의 주형을 지금 이루고 있는 DNA는 지금 이 DNA는 두 개의 DNA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중사슬 중에 또 이 이중사슬 DNA 중에 어느 쪽이 요 DNA의 방향을 그걸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한번 좀 더 쉽게 만들어 봅시다. 이 DNA가 이것이 DNA라고 할 때 이 DNA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RNA가 이것이 5말단 방향이라면 이 DNA의 5말단 방향은 어디일까요? 그럼 DNA와 RNA는 역시 역평행이라야 되기 때문에 역평행. 그렇기 때문에 DNA의 방향은 이것이 3말단이고 이것이 5말단이 돼야 서로 간에 DNA와 RNA가 이 주형 DNA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주형 DNA. 또 다른 DNA가 하나 있죠. 여기 DNA는 이중사슬이니까 그 DNA는 또 그 반대로 되어 있겠죠. 하는 식으로. 단백질은 어떻게 돼요? 단백질이 지금 튀어나온 이 부분이 N말단일까요? C말단일까요? 이 단백질은 여기가 N말단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RNA는 여기서부터 5말단서부터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RNA 이 리보솜들 역시 가장 먼저 온 가장 제일 먼저 온 리보솜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가장 나중에 지금 온 리보솜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하는 식으로 이들의 방향성이 전부 여기서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원핵세포에 관한 걸 전부 다 끝내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거 또 이렇게 감당이 안 되네.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원핵세포에 대한 어떤 특성, 진핵세포와의 비교를 언제 항상 통해서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원래 이 4장의 주 목적은 진핵세포를 좀 더 제대로 그 구조와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 구조 기능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진핵세포들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비교 대상으로서의 원핵세포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이제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끝마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이만하겠습니다.